예, 136페이지요. 그 경기변동에서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보시면 거기 부동산 경기변동 특성. 아마 이거 먼저 그것부터요. 거기 136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플레 뭐 나왔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인플레에서 나온 다음에는 물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가치는 돈의 구매력은 정반대로 간다는 얘기.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물가가 올라가면 만약에 2배 올라가면 돈 가치는 2분의 1이 된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137페이지 일반 경기변동 나왔는데요. 일반 경기도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경기변동이 나오면 경기가 좋았던 나쁘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 경기 순환, 경기 변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맨 꼭대기 정점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여기 바닥을 계곡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서부터까지 한번 반복되는 요 시장을 여기까지를 일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일축이 뭐 연수가 나왔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진폭 이렇게 말하죠. 그건 우리 시험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137페이지 보시면 거기 주기가 있고 뭐 진폭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거기 보시면 138페이지 부동산 경기변동 특성 139페이지요.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맨 첫 번째. 그래서 부동산 경기변동 특성이요. 항상 부동산의 뭐뭐의 특성 나오면 뭐랑 같이 비교합니까? 일반 경기과 같이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변동 특성. 그래서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계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여기도 부동산 특성에서 이제 연관되어 오는 건데 부동산에 무슨 특성 나오면 항상 일반 경기 그것과 비교하자고 그랬죠. 여기 부동산 경기변동도 일반 경기에 비해서 차이점. 맨 처음에는 주기가 약간 다르죠. 주기. 그래서 일반기는 보통 10년을 따지는데 부동산기는 보통 20년을 따집니다. 일반기 주기 따지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태양 흑점설도 그래 설이 있는 다 필요 없는 소리고 보통 주기가 일반기에서 2배 정도. 일반기는 보통 10년을 따지는데 부동산은 20년 정도 따지니까. 그 다음에 주기가 2배지만 여기는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일반기에서 조금 불규칙하고 불명료하고 불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규칙 또는 불확실형 또는 불명료. 그러니까 일반기처럼 좀 좌우가 대칭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좀 주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규칙하다는 얘기요. 두 번째, 일반기업에서 부동산기는 항상 후순환입니다. 뒤에 따라갑니다. 후순환. 이 후순환된 이유는 여기는 타성기간 때문에요. 그래서 타성기간. 여기 타성기간이라는 말은 일반기업에서 시간적으로 뒤치는 그 시간적 갭을 타성이라고 합니다. 타성기에서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둔감해서. 그래서 부동산기는 일반기업에서 둔감해서요. 또는 민감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타성기간 얘기가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타성기간을 조금 더 이제 풀어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일반기기는 좌우가 좀 대칭되게 거의 좀 일정하게 보이는데 부동산은 좀 그게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일축인데 출발할 때랑 같이 느리게 올라가고 그 다음 급격히 이렇게요. 이런 식이 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반기 여기서부터 보자면은 일반기는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데 부동산은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올라가는 중간에 보일 수가 있죠.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기는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은 또 그 이후로도 어쩌면 계속 침체되는 순간, 이런 순간.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상승시. 그래서 일반경기보다 항상 한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뒤에 출발하기 때문에 후순환이란 말을 써요. 근데 상승시는 항상 수요자가 문제입니다. 언제든요. 수요자 측면에서. 만일 우리가 일반경기 사이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참 좋은데 부동산의 사이클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이것만 하면 정확히 한다면 인생 그저 흙길이 아니라 금길 될 겁니다. 정확히 한다면.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식하실 때도 그 주기를 정확히 하면 참 좋은 거 맞죠? 결국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연구하는 목적은 미래를 정확히 예상해 보려고 부동산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잘하려고. 그런데 일반 경기를 점점 정점에 떨어져 가는데 부동산 그 이후로 오는 것은 과거를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미래 가격 상승 기대감.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래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가질 수 있죠. 상승 기대감이요. 요걸 갖다 보면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져요. 즉 5년 전부터 보니까 5년 전보다는 4년 전이 좋았고 4년 전보다는 3년 전, 그 다음에 2년 전, 1년 전.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좋았대요. 그 다음 작년 여름보다는 가을이 더 좋았고 올겨울도 좋았대요. 그럼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 다음성을 우리가 알면 좋은데 이걸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걸 했었으니까 미래도 되겠다. 그런 인식. 그래서 과거에 저 상승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요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상승 기대감을 가지면 수요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수요는 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쩌니까 공급은 일정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 됐겠죠. 그럼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값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은 거품가격이라고 하죠. 버블 프라이스요. 근데 일의 값이 올라갔었을 때 즉시 어쩌니까 물량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일반 동산처럼 시차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값이 올라갔을 때 집값줄이 늘면 좋은데 늘지 못한다는 얘기. 즉 공급의 시차성이요. 요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는 지금 정점에서 떨어져 가는데 이 사실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기 어렵다는 얘기. 그리고 왜 이걸 모르냐면은 그죠? 부동산 시장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장 정보가 거의 없죠. 우리 일반 동산은 시장 정보 모으기가 좀 쉬운데 부동산은 시장 정보 모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만약 이걸 정확히 안다면은 정말 좋을 건데 이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부동산 이런데 일반 동산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냐면은 일반 동산은 시장 정보 모으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만 조사하면은 엄청난 조사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오픈된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얘기는 오픈된 게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다 비공개가 많으니까 오픈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더라도 이렇게 초과세더라도 일반 같으면 양을 즉각적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일반 동산에서 노트북 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라고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삼성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창고 대방출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부동산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즉각적으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차성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일반기름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 그 위로도 좀 떨어집니다. 이건 역시 반대요. 두 번째 이제 하강시요. 떨어져 갈 때는 이제 공급자가 문제입니다.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처음에는 완만해도 왜 곤두박질을 칠까요? 미래값이 점점 떨어간 추세. 그래서 미래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 여기 이제 굉장히 커져요. 여기 불안감이 커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만 도망가고 싶죠? 만약에 가격이 점점 떨어져가면 공급자는 매도 시기를 앞당길까요? 뒤로 밀칠까요? 빨리 팔고 하겠죠. 그러면 갑자기 양이 어쩌니까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이 늘어나면 가격은 또 어쩌니까 폭락하겠죠. 그럼 값이 폭락하면 수요자는 어떻게 할까요? 매수 시기를 앞당길까요? 좀 지켜볼까요? 일주일 새 아파트값이 2천만원 빠졌습니다. 그럼 빨리 구입하실래요? 좀 기다려 보실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장기적 배려라고 그래요. 좀 더 미리까지 봅니다. 장기적 배려. 이런 점에 따라서 환금성, 경기가 안 좋을 때 얼른 돈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환금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럼 미래가격 불안감을 또 왜 가졌을까? 요것 때문에. 결국은 요것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은 시장 경기를 알기가 정보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얘기죠. 요것 때문에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적을 늘리고 늘다 보면 값이 폭락합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수요자가 또 즉시 구입하면 좋은데 구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 그럼 결국 네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이유가 시장 정보가 미흡하다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차성, 공급의 시차성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적 배려. 네 번째가 환금성 떨어진 거. 요 네 가지 좀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사실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타성기간이 뭐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둔감해서 또는 민감하지 못해서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타성기간을 좀 더 풀어보자면은 올라갈 때는 무엇 때문에? 수요자 때문에. 떨어질 때는 공급자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는 시장 정보가 미흡하고 시차성 때문에. 떨어질 때도 시장 정보가 없고 그 다음에는 배려의 장기성하고 그 다음에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좀 알아둡시다. 일단 노란색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정리하실 게 이제 후순환 요놈과 관계된 것들. 여기서 타성기간과 관계된 게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성기간 때문에 후순환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계는 일반적으로 항상 일반 경기 뒤에 따라가죠. 이거는 이제 쪼개보자면은 일반 경기가 했을 때 상공업은 동행됩니다. 그러면 주거용은 역행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놈에서 문제가 4번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순환이지만은 이걸 분선하면 또 달라져요. 일반 경기 지금 하얀색 이렇게 봅시다. 이럴 때 이걸 지금 일반 경기라고 보자고요. 이랬을 때 상업용, 공업용은 동행입니다. 같이 갑니다. 상공업은 같이 가고요. 상업용, 공업용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주거용은 역행이에요. 거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공업은 동행할까? 이게 바로 주거용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로서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닌가? 그죠?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수익성이 높은 데 투자하는 게 정상 아닐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수익성은 전부 다 어디입니까? 상업용, 공업용이 맞죠? 특히 상업용 같은데 주거용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후순환인데 이걸 쪼개보면은 주거용은 역행이고 상업용, 공업용은 동행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선행할 수도 있죠. 일반 경기 안 좋을 때 부동산 경기를 이제 진작을 시켜서 전체를 살릴 수도 있죠. 대규모 통옥사업 벌인 것들.
그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은 일종의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경기 안 좋을 때 공공부문의 근로자를 늘리고 그쪽 사업에 고용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끌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후순환이 맞는데 쪼개보면은 선순환도 있고 동행도 있고 역행도 있고 후순환도 있고 전부 다 후순환 맞습니다. 요게 맞는데 쪼개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요. 일단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경사 비대칭.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그려보시면 올라갈 때는 어쩌니까 서서히 올라가 떨어질 때 어쩌니까 급격하게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경사가 왼쪽하고 대칭이 안 된대요. 이거를 우경사 비대칭이요. 오른쪽 경사가 왼쪽 경사로 대칭이 안 되더라.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말을 약간 바꿔놓으면은 올라갈 때는 어쩌니까 회복기는 올라갈 때는 어쩌니까 회복할 때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라가죠. 그 다음에 수축기 빠져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격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 급격히 떨어진다. 그 말이나 우경사 비대칭 같은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그죠. 남들이 썼던 말 똑같이 쓰면 자존심에 금이 가죠. 대부분 말을 바꾸니까. 우경사 비대칭 요 말이나 회복기는 길고 수축기는 짧다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그죠. 저점에서 정점 갈 때는 오랜 시간, 바닥에서 꼭대기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니까 오랜 시간. 그 다음에 정점에서 저점은 짧은 시간, 한꺼번에 떨어져 가니까. 맞죠? 또 이번에는 이거를 1년 단위로 쪼개볼까요? 자, 1년 동안 이만큼 올라갔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기는 떨어질 때 1년 동안 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지죠. 똑같은 얘기니까. 우경사 비대칭이나 회복기는 길고 수축기는 짧다 그 말이나 저점에서 정점 갈 때는 오랜 시간, 정점에서 점은 짧은 시간 그 말이나 또는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지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짧은 확장, 긴 수축. 올라갈 때는 꽤 짧게요. 짧은 확장이요. 확장할 때는 조금씩. 그 다음에 빠질 때는 긴 수축. 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보는 사람마다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빠질 때는 길게 많이 빠지고 짧은 확장, 긴 수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진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부동산 경기 진폭은 점점 커지겠죠. 이게 많이 올라간다는 그만큼 많이 빠져야 되니까.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요거 문제 자주 냅니다. 특히 요거 정말 많이 썼던 거죠. 진폭이 뭐 크다 작다 흔히 나오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역별. 부동산계는 지역별입니다. 지역마다 틀리고 그 다음에 부문별. 그 다음에 종류마다 용도마다 틀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 그 다음에 같은 거라도 저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이고 부문별이고 개별적인데 이 말을 바꿔서 지역별이라는 말 대신에 신도시는 어쩌고 구도시는 어쩌고 서울은 어쩌고 지방은 어쩌고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말만 바꿔가니까. 이게 개론은 항상 말을 잘 바꾸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을 또 다르게 말하면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같이 갈까 틀리게 갈까? 틀리게 가겠죠? 뭔 일 없으시죠? 지금은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지역별로 틀리고 용도별로 틀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 똑같은 단지 내도 소형, 중형, 대형 같이 갈까 틀리게 갈까? 접근성 좋은 거 나쁘고 달리 가겠죠? 이렇게 세 가지 요것만 정리합시다. 근데 그 중에서도 1번 우리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3번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다 했죠. 특히 요거 어쩌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 자, 읽어볼게요. 그 말을 우리 교재는 보니까 139페이지 너드하게 쭉 써놨습니다. 맨 첫 번째 후순환. 맞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항상 뒤쫓아간다. 후순환. 그걸 정확히 말하면 전반적으로 후순환인데 이거를 쪼개보면은 역행도 있고 동행도 있고 또는요 후행도 있고 근데 다 더하면 전부 다 후순환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와 진폭. 그렇게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의 주기가 더 길다, 진폭도 크다. 그런데 그 주기와 진폭이 명확하고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 불명료, 불확실.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20년마다 꼬박꼬박 반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확히 반복된다 우리가 예상을 금액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정확히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경기 사이클 연구하는 목적은 미래를 좀 예상을 해보려고. 그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경기 순환이란 말이 더 옳겠죠. 변동이란 말하고 순환이란 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순환은 주기성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변동은 주기성은 없잖아요. 사실은요. 맞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보다는 경기 순환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시간이 길다는 그만큼 다시 말하면 떨어질 시기가 가까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순환이니까. 맞죠?
이 변동이란 말 틀린 말 아니지만은 경기 변동보다는 경기 순환이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 순환은 일반기보다 주기가 좀 길다. 그런데 불규칙하고 불명료하고 애매하더라. 잘 안 보이더라. 너무 뻔한 얘기요. 1번이 그 얘기, 2번이 그 얘기입니다. 보실까요? 그 다음에 진폭 보시면은 부동산기는, 자, 기억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서 타성작용에서 타성작용. 아까 타성작용이란 말은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 경기가 시간적으로 한 템포 뒤처지는 것, 뒤에 따라가서 타성. 우리 타성이란 말은 옛날 행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타성, 그렇게 말하죠.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빠지면 계속 빠지는 그런 성질을 타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타성 기간 때문에 진폭이 훨씬 더 크다. 그 보면 기억번에 두 번째 맨 끝에 보면 나와 있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따라서 또 왜 그럼 타성작용이 생기냐. 두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의 일반 경우에서 민감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둔감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어차피 효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의 효과는 지금 정부 탓이 아니라 앞 정부 탓이죠. 그게 묻혀서 오는 거니까. 또 지금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책은 지금 효과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년 지나도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표현을 일반 경기는 양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한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또 디귿번도 타성이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없는 현상이고, 즉 시간적으로 항상 한 템포가 느리다. 한 템포가 느린 현상이요. 뒤처진 현상을 타성. 그래서 둔감하기 때문에 타성기가 생기고, 그런 타성기가 때문에 후순환이 생기다, 이런 얘기. 그래서 타성과 관계된 것이 후순환 당연히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진폭도 커질 거고,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서서히 떨어질 때는 급격히 떨어진다는 얘기. 여기 노란색 이거 반드시 좀 정리를 합시다. 여기 문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저거 나오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지성, 지역성. 당연하죠. 이게 부동성 때문에 그러겠죠. 서울의 경기하고 광주의 경기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얘기. 광주 내에서도 용도에 따라 같을까, 틀릴까요? 주거용, 상업용, 그러면 또 틀리겠죠.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접근성 좋은데, 위치 좋은데 그거하고 또 안 좋은데 틀릴 수가 있죠. 소형, 중형 등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지역별, 부문별, 개별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경사 비대칭. 그 말은 오른쪽 경사가 왼쪽하고 대칭이 안 되더라. 우경사 비대칭의 말 뜻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급격히. 완만히 올라가서 그 다음에 완만히 올라가니까 조금씩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할 때는 오랜 시간. 서서히 올라가니까 길게 올라가겠죠. 빠질 때는 급격히 빠지고. 그래서 오른쪽 경사가 왼쪽과 대칭이 안 되더라.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바꿔서 이제 올라갈 때 서서히 가니까 회복기는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질 때는 단시간에. 맞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저점에서 정점을 올라갈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정점에서 저점은 시간이 짧더라. 뻔한 얘기잖아요. 우경사 비대칭이나 그 다음에 또는 짧은 확장 긴수, 그 말이나 회복기는 길고 숫기는 짧다, 그 말이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같은 표현을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를 둔 거죠. 그래놓고 지가 무슨 연구한 것처럼 티를 내잖아요. 대부분 대학 교수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불규칙하다. 그 다음 보니까 가중평균치라는 말은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거용이 맞죠. 부동산계를 봤었을 때 가장 작게 보면 주거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면 협의의 부동산기 순환, 주거용. 주거용도 단독이 먼저일까요? 공동주택이 먼저일까요? 그러고 싶으시죠? 공동주택이 더 먼저입니다. 아파트가.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도 광주가 먼저일까요? 서울이 먼저일까요? 그죠? 서울에서 한강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한강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강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도지역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기는 주거용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좀 넓게 가면 이제 상업용, 공업용까지 이제 여기요. 그 다음에 더 넓게 가면 어디까지요? 토지까지 이렇게.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기술은 광의, 그 다음에 채광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장 근본적으로 뭡니까? 주거용이 가장 먼저란 얘기. 그러니까 아까 후순환인데 아까 상업용, 공업용 역행이었고 동행이었고 주거용은 역행이었죠.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더한다는 얘기죠. 더하는데 그냥 엠브레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둬가지고 주거용에 더 비율을 더 많이 주고 상업 좀 적게. 그래서 그걸 맨 밑에 보시면 가중평균이란 말 나왔죠. 읽어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도 여러 개를 지역별로 전부 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똑같이 1대1대1 이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이 더 많고 중요 부분이니까. 주거용 예를 들어서 절반하고 상업용 하면 절반, 공업용 절반 이런 식이라든지 가중치를 준다는 얘기 똑같이 안 합니다. 거기까지만. 물론 우리 시험에서 가중치를 한번 계산하세요. 그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일단 요것만 기억합시다. 추기가 불규칙하다. 그 다음에 후순환이다. 후순환을 좀 더 풀어보면은
그죠? 타성기간 때문에 생기는 후순환 때문에 그 다음에 우경사 비리스 나온다든지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별, 분별, 개별적 여기까지만.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측정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경기 측정지표는 과거에는 문제를 좀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합니다. 올해는 중개사 시험 잘 보실 수 있죠? 아마 틀리면 쉬워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에이,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본 거 짧은 학교에서는 1년 단위 올라갈 때 조금씩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가니까 짧은 학장이라 말하면 올라갈 때 조금씩. 우리가 계단을 100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개씩 올라가면 어쩌니까 100일 올라가야 되겠죠? 떨어질 때 한 번에 50개씩 떨어져 가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빠질 때는 많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회복기, 요거는 전체적으로 본 거고 이는 쪼개서 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부동산이 올라갈 때 서서히 이렇게 떨어져 가죠.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어쩌니까 1년 동안 요거만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는 어쩌니까 1년 동안 요만큼 떨어지죠. 지금 그 얘기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얼른 생각하면 반대처럼 보이죠? 그잖아요. 회복기는 장기니까 서서히 올라가죠. 그러면 똑같이 계단을 100개 올라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가면 100일 올라가죠. 그죠? 근데 떨어질 때는 한 번에 50개씩 떨어지면 어쩌면 이틀이면 떨어질 수가 있죠. 올라갈 때는 한 계단씩, 떨어질 때는 50계단씩 그 말이에요. 올라갈 때는 조금, 떨어질 때는 많이. 짧은 학장, 긴 숲. 맞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측정지표. 거기 측정지표에서는 예를 들어 측정지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어느 가격 하나만 따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합적으로 아니면 또는 복합적으로. 그래서 복합적 지표에 따라서요. 종합적으로 아니면 복합적으로 이렇게 따집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변수가 뭐가 있냐면 가격과 양이에요.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첫 번째는 가격이요. 가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양이 있겠죠. 이 둘 중에서 뭘 더 먼저 쓸까요? 예, 요걸 더 먼저 씁니다. 왜? 가격은 타성기간 때문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양은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신규 개념이 있을 거고 신규가 바로 공급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개념이 있겠죠. 기존 여기는 수요 개념이죠. 일단 요렇게. 그러면서 가격은 이제 뭐냐면 돈 얘기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래서 여기는 땅값 같으면 지가가 있겠죠. 그 다음 또는 지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환가치고 여기는 사용가치고. 건물 같으면 매매가 있겠죠. 매매가요. 그 다음에 임대료.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됩니다.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수가 몇 개 나오냐면 가격이란 변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적 지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적 지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3대 지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격에서는 지가 또는 지대, 매매가 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지가 상승, 지대 하락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세 가지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가격이 먼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종류는 어느 거랑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개념과 기존 개념이 있는데 신규에서 주로 뭐냐면 건축량입니다. 그럼 요 셋 중에서 가장 먼저 쓰는 것은 뭘 가장 먼저 쓸까요? 이 셋 중에서.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건축량이. 그러니까 어떤 교재든 건축량이 아마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어떤 교재든. 그 다음에 집을 새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건축 허가 건수. 이게 건축 허가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 건수요.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 건수 증감률. 종종 신문에 그런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번 1사분기는 지난해 1사분기보다 허가 건수가 늘었네 줄었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지난 하반기 때 허가 건수가 많았다 적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집을 만들어야 쉽게 말하면 새 거니까 집 지으려면 먼저 건축량을 하려면 허가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애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가 맡아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집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죠. 택지 분양 면적 증감률. 그게 택지 분양이요. 택지 분양이 어쩌니까 잘 된다는 얘기 그만큼 집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죠. 선행지 효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죠. 건축 자재 수요 증감률. 건축 자재 수요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가 아니라 새 것 이렇게 말합니다. 새 집 지으려면은 허가 맞고 땅 있고 자재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거래량이요. 여기는 거래량. 그래서 변수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라면서 돈 얘기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 거액이 반드시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헌 거액이 나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죠.
여기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수가 중요하죠. 반드시 돈, 새거, 헌거. 그 다음에 만약에 10개가 나왔는데 위에 5가지 밑에 전부 다 나오고 이걸 뺐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개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수가 돈 얘기 나와라, 새거 나와라, 헌거 나와라. 그러니까 가격 얘기에서는 지가 나올 수도 있고 지대 나올 수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돈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새거 얘기 하나, 헌거 얘기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직장지표는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보시면은 어느 하나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격이라는 변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양이라는 변수를 더 먼저 씁니다. 양에서도 어떤 걸 더 먼저 쓴다? 신규 공급적 지표가 더 먼저 쓰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요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고 세 번째 요렇게 순서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거의 건축량 나오죠.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는 부동산 가격. 순서가 딱 정해졌어 사실은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공가율이라든가 또 택지 분양 실적 뭐 쭉 나오죠. 이런 변수는 애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직장 지표는 가장 먼저 신규적 지표, 건축량. 두 번째는 거래량.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그 세 가지 이렇게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부동산의 변동은 순환적. 그러니까 순환이란 말은 주기성, 반복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전순환. 순환을 또 풀어보니까 전순환, 후순환, 역순환, 동행 또 종류 나오겠죠. 그러면서 거기 전순환 같으면은 부동산 경기 일반기보다 선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일반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경기를 자극시켜서 전체 고용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인다든지. 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미국에서 1928년부터 32년까지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났었죠. 거기 나왔던 그 유명한 TVA.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TVA 정책. 이게 바로 루스벨트 뉴딜 정책. 뉴딜이란 말이 재분배란 뜻이에요. 우리 포카에서 나눠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나눠준 사람을 딜러라고 하죠. 분배란 뜻이잖아요. 뉴딜 재분배. 쉽게 말하면은 이때 당시에 대공황이 심했으니까 공황이 왔으니까 실업이 높아졌겠죠. 실업이 많아졌으니까 일자리 잃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 잃었으면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또 소비가 안 되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초과 공급되니까 점점 가동률 떨어지고 점점 빈곤의 악순으로 가겠죠. 이럴 때 그럼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비를 하게끔 만들면 되죠. 그럼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노는 사람 전부 다 모아가지고 대규모 토목광수 버리는 거죠. 도로 만든다지 않으면 댐 공사한다든지. 그러니까 TVA가 바로 그런 장치죠.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TVA. 그래서 전부 다 실업자들 모아가지고 댐 공사하는데 부려먹고 도로 만드는데 부려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주급을 $100 줬습니다. 그 사람들 $100 저축하겠죠. 어딘가 쓸 거 아닙니까? 자, 옷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옷이 잘 팔리겠죠. 그러면 옷이 또 잘 팔리니까 옷공장 가동률 높아지겠죠. 옷 만들려면 천공장 잘 들어가고 지퍼공장, 단축공장 다 잘 들어갈까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또 그러니까 소비가 됨에 따라서 고용이 점점 올라갈 거고 고용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실업률이 줄어들 거고 실업률이 줄어들면 임금이 또 나갈 거니까 돈이 나가겠죠. 계속 돈이 돌고 도는 것 이렇게. 이게 결국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돈 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새 대통령도 추가 경제 예산 10조를 하자. 지금 그 얘기만 나온 얘기. 즉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서 살리려고 하는 것. 맞죠? 똑같은 얘기예요. 역시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전순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반 경기가 죽어 있었을 때 부동산이 앞으로 끌고 나가면서 전체 고용을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주로 공공 부분에 투자를 한번 하겠죠. 사회 간접자본 이런데 지금 정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순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행 같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상업용 공업용 아까 동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또 역순환 주거용 아까 역행이었잖아요. 제 전체로 따지면 또는 후순환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무작위. 무작위 나오면 항상 뭐를 기억하시면 될까요? 정부의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부 다 랜덤이죠. 무작위. 그러니까 8.3.1 조치 나오면 8월 30일 항상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정책을 펼 거니까. 그래서 무작위 변동, 랜덤 얘기 나오면 언제든 부동산 정책이란 말. 거기 보시면 정부 규제 완화 또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모든 게 전부 다 무작위입니다. 항상 8월 달에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정부가 정책을 실시할 거니까. 그래서 무작위 변동은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게만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경기 변동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거기 142페이지 순환금 요게 1순위입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에서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의 지금까지 10중 8구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요 파트가 나왔어요. 경기 순환 국면 특성. 이거 꼭 이해합시다. 대부분 보자면은 테마가 5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좋았다가 그 다음에 나빴다 계속 얘기했자니까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사이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꼭대기에서 다시 꼭대기까지죠. 여기까지 반복되는 것도 한 사이클 맞겠죠. 아니면 바닥 이렇게 있었을 때요. 그 다음에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요 선을 경기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경기 추세선. 그러니까 요 경기 추세선은 수평선이 사실 아니죠.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는 이게 일정한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요 기울기가 개발도상국하고 선진국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주로 선진국은 조금 완만하고 그 다음에 개도국은 어쩌니까 조금 더 급하죠. 그래서 우리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올해는 한 2.8 정도요. 그래서 대부분 요 기울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선진국은 이게 굉장히 좀 완만합니다. 우리는 미운하거나 중국 애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일본 애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미국 애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팔아먹는 경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미운하거나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죠.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요. 땅속 파도 나온 거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나오는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도 안 쓰고 다 팔아도 기름도 못 산대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가난해요. 오로지 어쩌니까 사다가 팔아먹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무역밖에 없다는 얘기요. 또 규모도 작고. 그래서 선진국 좀 완만할 거고 개발도 조금 급할 거고. 중국도 그랬었죠. 우리가 중국도 한 2, 3년 가더라도 막 10몇 % 성장했었죠. 근데 올해는 지금 6점 몇 % 좀 작잖아요. 점점점 이제 떨어져 가죠. 그래서 중선강 시대, 대한민국 같으면 저성장 시대 고착화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시장이요? 꼭대기에서 여기까지를 경기 추세선까지를 후퇴시장. 요 종류는 좀 아셔야 되겠죠. 여기가 후퇴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추세선부터 저점까지는 무슨 시장이요? 여기는 하향시장. 그래서 일반 경기로 따지면 여기는 불황기겠죠. 여기는 하향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부터 경기 추세선까지 여기는요 회복시장. 그 다음에 여기는요 상향시장. 일단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요 시장의 특성을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거기 43페이지 회복시장 지금 9개 나왔죠. 그 다음에 상향시장 또 몇 개 있습니까? 7개. 후퇴시장 8개. 하향시장 지금 또 9개. 또 이게 전부일까요? 이것도 전부 아닙니다. 근데 요 시장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는 데는 딱 0.1초 외울 수 있어요.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4개, 후퇴국면, 하향국면, 회복국면, 상향국면 이렇게 4개 포사이클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갈 때 한 번,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한 번 이렇게 투사이클을 할 수도 있죠. 똑같으니까. 자,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내려갈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축국면, 하강국면, 위축국면. 내려가니까 이거 수축국면 합시다. 그 다음 올라갈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 확장국면, 팽창국면 또는 상승국면.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 그러다 이제 말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왼쪽에 지금 8가지, 오른쪽 8가지, 종합 16가지를 지금 말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16가지 가장 기본 테마는 여기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점점점 내려갈 때는 뭐가 부족해서 경기 점점 내려갈 때는 후퇴시장, 하향시장은 수요는 점점점 줄어갑니다. 수요는 점점 줄고 공급은 어쩌니까 일정하니까 초과 공급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항상 무슨 상태다? 저기는 초과 공급.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이다. 그럼 올라갈 때는요? 반대겠죠? 올라갈 때는 여기는 수요는 점점점 늘고 공급은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공급은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는 뭡니까? 초과 수요가 되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이고 올라갈 때는 초과 수요다. 사실 요게 전부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 상태고 그 말이 이해 안 되신다면은 점점 경기가 내려갈 때 점점 수요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예를 들어서 IMF 봤을 때 경기가 빠져가니까 부동산은 정부는 요렇게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끌어올리려면 뭐를 만들면 되죠? 요 녀석을 어쩌면 수요를 끌어내면 되겠죠. 요런 거 끌어올리면 되니까. 죽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를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유효 수요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돈 잘 빌려주고 규제 풀어주고. 맞죠? 여기는 반대로 수요가 점점 많아졌으니까 경기를 죽이려면 수요를 억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투기 지역에서는 DTI라든가 LTV 전부 다 줄이는 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는 올라갈 때 떨어질 때는 초과 공급입니다. 올라갈 때는 초과 수요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그 다음은 다 끌어내면 되죠.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두 번째,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미분양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죠?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초과 공급 상태니까 여기는 미분양 점점점 늘겠죠. 그 다음에 흡수율이 점점 떨어지겠죠. 공실률 점점점 많아지겠죠. 지금 초과 공급 상태니까 분양 안 될 거고 그러면 빈집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얼른 안 팔리니까 이런 얘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럼 오른쪽은요? 반대니까 초과 수요니까 그럼 미분양 점점점 줄겠죠. 그 다음 흡수율은 점점 높아지겠죠. 공실 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반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잘 팔리고 공실 좀 줄어드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택지 분양 잘 될까 안 될까요? 건축허가 건수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 다음에 생각만 하시면 돼. 이제 애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른쪽은 가장 쉽게 말하면 공급자가 줄을 서라 라고 하는 거죠. 줄을 서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공급자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다 초과 수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기 때문에 미분양 많아지고 흡수율 떨어지고 공실 많아지니까 잘 안 팔리니까 이제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공급자가 납작 엎드려야 돼. 우리는 당신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제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요자 주도, 수요자 중시, 수요자가 지배, 수요자가 지배한다 또는 수요자가 중심이 된다, 수요자가 중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누가 중심이겠습니까? 초과 수요니까 공급자. 그래서 여기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지배하니까 주도합니다. 공급자가 지배합니다. 공급자가 중시되는 시장입니다. 매도자가 매수자가 아니라. 맞죠? 말을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오른다 떨어진다? 초과 공급이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질이 좋은 게 먼저 팔리겠죠. 그래서 질적 수준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건설사 노력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IMF가 단단히 한몫했다는 얘기. 그 전에는 여기는 뭐였습니까? 아파트 불패 신화였죠. 분양만 하면 전부 다 100대 1, 200대 1 기본적으로 팔렸었죠. 근데 IMF 딱 보니까 오, 패도 있네? 불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어쩌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죠 질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한테 귀를 기울입니다. 베란다 터주라면 터줄게요. 구조 바꿔주라면 바꿔줄게요. 여기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세요. 여기는 뭐 해주라고 합니까? 가. 당신한테 얼마든지 많이 쓰니까. 여기는 안 팔리니까 어쩌니까 수요자한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네 번째는요. 여기는 초과 수요니까 값이 올라가기 떨어질까요? 여기는 질적수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3분양이고 왼쪽이 후분양이죠. 또요. 말을 만들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는 오로지 수요자이기 때문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말써요. 수요자의 감성에 터치합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점이니까 어떤 감성을 터치하고 수요자가 정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는 고객을 제1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뻥.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그래서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적어졌지만 선거할 때 어쩌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전부 다 당신들 다 위해서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걸 끝까지 유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처음처럼. 그죠? 처음처럼. 소주도 처음처럼만 제일 좋아해요. 뭐든지 처음처럼. 지금 처음 마음부터 초심을 조금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잘 될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아이다의 원리. 그죠? 요게 쩌대감 나옵니다. 아이다의 원리. 그래서 어텐션 주목 단계, 인터레스트 흥미 단계, 디자인 욕망 단계, 액션 행동 단계.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은 언제 한다? 언제? 그죠? 수출금이 떨어져 갈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아쉬우니까 어쩌니까 고객을 떠받드는 광고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군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보였었죠. 그러니까 광고에 뭐 나오던가요? 뭐 눈 가리고 뭐 시력 검사하는 거 있죠. 다 틀려. 그럼 맨 나중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쪽 얘기죠. 그죠? 이런 걸 전부 다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는 거죠. 정의 호소하고요. 그렇다면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은 여기는 시장 점유 마케팅.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4PS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STP 전략 여기까지. 이게 마케팅까지 지금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언제 합니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 때. 시장 점유 마케팅 누가 주도권이다? 공급자가 주도권.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누가 주도권? 수요자가 주도권. 이런 얘기. 이게 전부 다 연결을 하자면.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누가 칼자루 쥐고 있습니까? 요걸 정말 많이 물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섯 번째. 여기는 과거 사례, 점점 경기가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항상 과거 사례 값은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과거 사례 값은 지금 잡으면 항상 어떤 상태? 상한선 아니면 상한가. 요거 위에서 내려가니까. 이거 정말 자주 나왔죠. 상한선, 하한선이요. 그럼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점점점 올라가니까.
과거에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니까 지금보다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과거사리 값은 하한사이라 말 써야 되겠죠. 아니면 또는 하한가. 똑같은 얘기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끌어내는데 요걸 암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만 기억하자고? 요것만. 이게 경기 상황을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어떤 상태다, 올라갈 때 어떤 상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금방 나오니까. 이걸 계속 연결해 가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여기는 후분양입니다.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형. 그럼 여기는요, 선분양. 초과 수요니까 서로 집 달라고 난리니까 알았어, 오세요. 돈 먼저 준 사람 줄게요. 그죠? 여기는 선분양. 그러니까 정책에서 왼쪽은 그래서 초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선분양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 흔해 빠진 게 집인데 먼저 돈 주세요 하면 안 넣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는 후분양이에요. 여기는 선분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분양이기 때문에 모든 위험부담 누가 다 책임을 질까요? 공급자가 전부 다 위험부담. 공급자.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모두 위험부담은 공급자입니다. 시장 위험도 공급자, 비용 위험도 공급자. 전부 다 공급자 약자란 뜻. 맞죠? 오른쪽으로 하면 누가 위험부담 다 책임질까? 그죠? 여기는 또 수요자. 여기는 전부 다 수요자가 전부 다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요렇게. 이게 결국은 지금 1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가장 키워드는 뭡니까? 요거죠? 요 두 가지만. 요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 16가지를 이제 추려가는데, 맨 먼저, 지금 143페이지에 회복시장 봅시다. 맨 1번 보시면은 회복시장은 경기 저점에서 경기 추세선까지 상승 국면이다. 그래서 회복시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경기 추세선까지를 말한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점점 상승하고 거래도 점점 활발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회복시장하고 상향시장을 굳이 구별하자면 이거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상승 일로란 말 쓰면 되겠죠. 표만 약간 달려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후퇴시장이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어디가 있는가 그 공간만 지금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후퇴하고 하향, 올라갈 때는 회복과 상향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의 부동산 값은 새로운 거래 하한서야 된다. 이해하실 수 있죠? 아래에서 올라가니까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3번 자주 풀었던 지문입니다. 상한서이다 하한서이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중개활동에서 누가 중심이다? 매수자 중심에서 뭘로 바뀐다? 매도자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공급자가 칼자루 쥐고 있고 떨어져 갈 때는 수요자가 중점이 됩니다. 그 말이죠. 결국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은 매수인은 집에 거래를 앞당기로 하지만 매도인이 점점 밀치러 간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점점 더 올라가는데 파는 사람은 좀 더 기다려보지 않을까요? 그죠? 왜? 상승 일로 했으니까 얼른 팔고 싶어요. 좀 기다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사는 사람은 좀 더 올라가니까 빨리 좀 잡고 싶겠죠. 매수자는 앞당기로 갈 거고 매도자는 약간 뒤로 밀치려고 할 거고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광역적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지역적.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그 다음에 부문별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똑같은 얘기. 맞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 국면에서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가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하향시장 때 가장 높아요. 우리 금리란 말은 돈의 수요 공급 따라 결정되는데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돈의 수요가 많아서 금리가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위험률이 커져서 그래요. 여기는 위험률이 굉장히 커죠. 경기가 점점 빠져가니까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자면 돈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사채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사채를 쓸 정도면 잘못하면 배째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서 받고 어쩝니까? 빨리 챙겨야 되니까. 대신에 이쪽은 어쩝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니까 절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묻지마 투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어디서 나온다? 회복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요.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 보시면은 건축 허가시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 그것만 하나만 있을까요? 택지 분양 면적이 점점 늘어날 거다. 자재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거다. 뻔한 얘기 나오죠. 경기가 점점 살아나고 초과 수요 상태 되니까 올라가니까 건축 허가 건수 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애우는 거 아닐까죠? 우리 교재 9가지 너저렇게 나왔지만 딱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요건 나오지도 않았어 사실은요. 그래서 가장 키워드 된 것이 누가 중심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나왔었죠. 우리 교재 9가지 쭉 써져 있지만 사실은 골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초과 공급이다. 또는 초과 수요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무슨 상태? 초과 수요다. 초과 수요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리 연결을 좀 해가자고. 그러면 다른 나무라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오늘 왜 힘이 없으십니까? 집중하시느라고? 그걸 몰랐네.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상향시장,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저 뒤쪽에 아마 어디가 있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가, 어디가 있냐면은, 보실까요? 지금 160페이지. 거기 160페이지 22번, 그죠? 21번, 22번, 23번, 24번 전부 다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러면 거기 160페이지 21번부터 풀어봅시다. 똑같은 얘기니까. 21번 보시면은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어떤 사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표이다. 가로 들어 알맞은 말은. 맨 첫 번째 A번 보니까 회복시장. 그러니까 회복시장이 어딘가 그것만 아시면 되죠.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누가 칼자루 쥐고 있다? 올라갈 때. 그죠? 공급자. 매도자가 칼자루 쥐는 거 맞죠? 공급자. 그러면은 1번에서는 A번에서 매도자만 찾으면 되니까 3번하고 3, 4번은 틀렸네. 1번, 2번, 5번 셋 중에 하나. 여기까지 오신 거죠? 두 번째. 자, B번 보시면은 그때는 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점 회복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늘까요? 줄까요? 초과 수요 상태 점점 가져가니까 올라간 상태니까 그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그죠? 미분양 점점 줄어들고 흡수율 높아지고 공실 줄어드니까 경기가 점점 살아나니까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요? 줄어요? 점점 늘어나겠죠? 증가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5번 중에서 증가만 찾으면 또 2번 빠져나갔습니다. 1번에 5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번 보시면 공실률은 지금 회복기는 초과 수요니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세 번째 감소만 찾으면 이제 답 나왔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사이클 이걸 전부 다 애우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우는 것은 딱 요거 하나만.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어떤 상태인가?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이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초과 수요입니다. 요것만 알아도 금방 푸실 수 있잖아요. 초과 공급이니까 그 다음에 잘 안 팔리니까 남는지 많을 거다. 미분양 많아지고 흡수율 떨어지고 흡수율이란 말은 분양되는 비율이요. 흡수된 비율이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쩌니까 잘 팔려면 누구를 떠받들어야 됩니까? 공급자가 납자가 없어 수요자를 떠받들어야 되겠죠. 그래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수는 8개 썼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 지금 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다 나온 것을.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요거죠. 요것만요. 흔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은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문이 너덜하게 길게 써있는데 봅시다. 부동산 경기도 일반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런 순환적 경기도 보인대요. 맞죠? 그런데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기는 그게 구별이 분명하고 명확히 나온 것이 아니라 좀 애매하더라. 불규칙하고 불명료하고 좀 불확실하게 나온다. 그 차이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고 두 번째 하향 국면은 매수자 내려갈 때입니다. 지금 하향 국면 내려가니까 매수자 중시 맞죠? 내려가니까 수요자 중시. 하향 국면 여기 있으니까 지금 그죠? 내려갈 때 수요자 맞고 그 다음에 과거 사례값은 새로운 거래 뭐가 된다? 상한선 내려가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빠져가야 되죠. 그래서 과거 사례값은 뭐가 된다? 상한선 또는 상한가. 2번 이해하신 거죠? 세 번째 상향 국면 올라갈 때는 누가 중심이다? 공급자 매도자 중심 맞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래 과거를 사례건 새로운 거래 뭐가 된다? 하한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 상태 수요자 중심 상한선 딱 세 개만 하자면 올라갈 때는 초과 수요 상태 공급자 중심 하한선 올라가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가요. 세 번째도 맞네요. 네 번째 회복 국면은 매도자 중심되고 여기까지 맞고 과거 사례값은 새로운 거래 기준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예 맞네요. 회복 올라가니까 맞죠? 밑에서 위로 가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후퇴 국면 떨어져 갈 때니까 매수자 수요자 중시 맞고 그 다음에 과거 거래사례 값은 새로운 거래 기준가격에 하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죠. 내려가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겠죠. 맞죠? 문제 지문만 너지러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똑같은 문제예요. 오른쪽 23번도 똑같네요. 23번 한번 풀어볼까요?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추세, 계절적 무작위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작위 나오면 아까 딱 한마디. 정부의 정책은 무작위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두 번째. 부동산 경기변동은 부동산 시장이 일방이처럼 상승과 하강,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는 상을 말한다. 변동순환.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규칙적 아니라 불규칙, 불명료, 불확실. 맞죠? 그게 정확히 안 보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정확히 딱딱딱 주기마다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 폭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뭐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습니다. 답 찾으신 거죠? 3번이요.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의 국면도 일반 국면처럼 그 다음에 호황, 후퇴, 불황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서 반복된다. 그런 얘기요. 다섯 번째. 건축 허가 면적하고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가격과 양이 있다. 가격은 돈 얘기 나오면 된다. 양은 새 것과 헌 것이 있다. 새 것이 바로 아까 건축량, 헌 것이 아까 거래량. 이렇게 된 거죠? 네, 거기까지요.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겁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그 145페이지 안정시장. 그것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안정시장이요. 그러보니까 안정시장이란 말은 안정이요. 안정이란 말은 경기 등락에 상관없이 거의 꾸준히 간다는 얘기죠. 등락하더라도. 그래서 안정시장이요. 그래서 제 과목에서 시장이란 말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됐다는 말은 가격이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안정시장이란 말은 경기가 좋고 나쁘에 따라 가격도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좀 덜 올라가고 덜 떨어진다는 얘기. 가격이 꾸준히 약보합세 이렇게. 그래서 안정시장은 맨 첫 번째 어디에만 부동산 경계만 있습니다. 일반 경계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계만 있는 특유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관계없이 꼭대기도 있을 수가 있고 후퇴시장이 있을 수가 있고 하향시장이 있고 저점이 있고 어디든 어점이니까 전부 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만 특유한 시장이고 두 번째는 모든 국면. 그러니까 모든 국면 때문에 사이클의 순서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가지고 말을 만들자면은 부동산 경기는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그리고 안정시장이 순차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갔습니다. 틀렸습니다. 순차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꼭 거기만 있어야 되니까. 그럼 모든 국면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그죠?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그리고 안정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여기 뭡니까? 요 네 개에다가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요 녀석이 항상 언제든지 어디 꼭 뒤에만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그리고 안정시장 구조로 갔습니다. 그러면 맞다는 얘기요. 그 말이 지금 1번 얘기요. 부동산 경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 근데 2번은 다시 말하면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그리고 안정시장이 순차적으로 순환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만약 순차로 순환한다면 언제든지 상향시장 뒤에만 꼭 따라오니까 그럼 모든 국면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같이 들리면 안 돼요. 달리 들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국면이지만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만. 사이클의 순서에 관계없지만 이건 어쩌니까 특정 부동산에만요. 모든 부동산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것만. 특정 부동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불황에 강한 유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황에 강하다. 그러니까 불황에 강하다는 말 뜻은 뭘까요? 불황에 강한 유형이라는 말을 써요. 불황에 강하다는 말은 불황에 들어 잘 빠진다 안 빠진다? 적게 빠진다는 얘기. 그렇다면은 불황에 강하다는 얘기는 불황에 들어도 적게 빠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좀 많이 빠지는 데에는 조금밖에 안 빠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안정시장은 안정이란 말은 변동이 적다는 뜻이에요. 안전이란 말은 위험이 없다는 뜻이고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이렇게 막 요동치 말고 꾸준하니. 맞죠? 그 다음에 불황에 가다 말 또 말을 바꾸면 그러면 호황에는 약합니다. 호황에는 약한 국면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황 때는 조금밖에 안 빠진다. 그럼 호황 때는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야 안정이란 말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더하면은
투기적 수요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맞죠? 조금밖에 안 빠져, 조금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 차익 결점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투기적 수요자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죠? 그런 뜻.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호황 불황, 즉 경기가 변동할 때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적게 떨어지고 적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로 뭐라 합니까?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정적 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자 정적 부동산, 움직일 동자 다이내믹 동적이 아니라 고유정자 정적 부동산. 이게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진폭이 작아지니까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까 정적 부동산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또는 아까 경기 변동에 둔감하다. 말 되죠?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애들은 그죠, 가격의 신뢰성.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가격의 신뢰성이란 말 써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사거리에 이렇게 가게가 있었을 때게 예를 들어서요. 요 4개가 있는데 요 자리가 제일 좋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한테 경기가 좋으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빠져가는데 요 놈도 좀 빠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빠지다가 금방 다시 요렇게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요 녀석이 뭐가 돼서 일종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죠.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왜? 다른 것들은 굉장히 어쩌니까 변동이 심한데 저기 빗금치는 변동이 좀 적으니까 그 동네에서 표준이 될 수가 있죠. 기준, 신뢰성. 그래서 가격의 신뢰성이라는 말을 써요. 요 얘기는 어디까지 건너가자면 우리 평가가면 다시 말을 써먹습니다. 그래서 비교법에서 사례 수입할 때는 어디서 수입하세요? 안정시장이 제일 좋다는 얘기. 비교법에서. 비교 방식에서는 사례 수입할 때 꾸준히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경기 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호불항이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교차될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사례 수입할 때 어디서 수입하세요? 안정시장이 가장 좋다는 얘기. 또 이런 시장이 유지된 것은 그죠, 실수요자가 늘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째, 이런 애들은 일반 경기와 전혀 무관할까요? 그건 아니요. 일반 경기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경기 사이클 속에서 움직이는데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일 따름이지 일반 경기와 무관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반 경기 그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데 약간 다르게 보일 따름이지 전혀 관계없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그죠? 참새도 조류고 백조도 조류입니다. 말 이해하셨는가요? 자, 그렇게 표현했었으니까.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이라는 말 그대로 하자면 가격이 안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값이 올라가고 나쁠 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등락이 크다 적다. 적은 시장을 안정시장. 더 쉽게 말하면 미지근한 시장이에요. 호들갑을 떠는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불황에 강합니다. 되죠? 두 번째, 이런 것도 주로 어디 가냐면 역세권 중심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나 규모가 작은 부동산, 시장성이 좋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지하철역 근방이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거사리 값은 새로운 거래 어떤 신뢰성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내행 원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히 가니까 그 동네에서 지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의 잣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신뢰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에 관계없이 수급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그런 안전한 시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위험이 적다는 얘기는 번전은 금방 챙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투기적 수요자들은 조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조금밖에 안 빠지고 조금만 안 올라가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 되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거미지론 정리하고 시장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갑니다.